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전보다 좀 부실해졌죠. 오는 7월 정부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 발표가 나왔죠. 며칠 전에 나왔죠. 금융위에서. 일단 서울 수도권은 그대로 1.5% 정하고 지방이나 광역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아직 계속 횡보하고 좀 하방 쪽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차등해서 그거에 한 반 0.75나 뭐 1.2 요 수준에서 좀 낮춰서 적용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방은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2.75에다가 1%만 돼도 3.75인데 기준이. 그러면 4%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가격도 올라 있잖아요. 물론 지방 광역시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온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많이 내려간대.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분간하시고, 그래서 또 DSR 규제뿐이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리 인하할 때 하는 총재가 작년 9월 11월 인하할 때요. 이렇게 표현했죠.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저가지만 2월 7일 날인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년 안에 80% 줄이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거 10%, 90에서 80% 줄이면요. 부동산 가격은 100에서 85나 이 정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볼륨에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이런 제도들이 좀 안정화되고 전세 시장도 말씀 주셨는데 전세 시장은 약간 예외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자 부담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역전세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3년에. 그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세 대출 받는 분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에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을 90% 10% 다운시켰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3억짜리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데 예전에는 보증보험 한도가 90%니까 39, 27, 2억 7천이 됐잖아요. 여기에 100% 해주니까 2억 7천을 보증을 서줬는데 예전에 한번 낮춰가지고 90으로 낮춘 건데 막 계산하고 한 번 더 낮춘 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 3천대로 줄어요. 이게 뭐냐? 전세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세를 들어갈 때 비싼 것보다는 좀 더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방용이 되겠죠. 이거는 전세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싸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 유지한 건데 그 수요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세 물량이 공급이 나오니까 가격 하락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방기에. 그래서 혹자는 뭐 하방 뭐 전세 지옥 온다 그러는데 지옥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방 압력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라면 뭐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분 정책이 좌우합니다. 대부분. 암만 제가 예측을 했자 그냥 놔두면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딴 정책을 툭 던지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갖다 1%로 해가지고 10년 수수기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겠죠. 역으로 대출 이자를 갖다 지금 3%, 4%짜리인데 6%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 그냥 내려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데 금리가 높고 있는 게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산업 파트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분들이 버텨 못 버텨요. 지금도 비침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생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조절하면서 하는 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금리 인하에 다 의미 없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 금리는 인하하는데 DSR을 1.5% 스트레스를 넣으니까 4%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같은 게 터지면 답이 없죠. 더 센 게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죠. 비가 막으면 우산을 쓰면 되는데 태풍이 오면 우산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우산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전. 트럼프발 그 혼동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으셨다가 가시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서 혼란을 빚었다가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극적인 하락까지는 아니고요. 세종시는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세종시 이전 걸로 빼고 별도로 하고 서울은 지금 딱 정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이 가격에 못 팔겠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 그새 많이 올랐잖아요. 이 가격은 내가 못 사겠다.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꺾여야 될까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면 사는 사람이 꺾이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앞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울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서 서울은 달라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의 경매가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지만 기레기성 이 기사들이 만약에 한 6개월만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 그냥 조용해질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상승과 여러 가지 액션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승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이 하향 조정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호지역, 새 아파트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을 뭐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갔던 분들이 여러분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KB에. 매수 심리가 비슷해요. 저 3, 4월 달하고 5월 달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냐? 똑같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러 왔다가 예전에 쓰고 갔는데 지금은 안 쓰고 간답니다.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관망이 좀 많아지고 있다. 거래는 안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왜 안 써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은 됐죠?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모든 아파트가 토어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과거 고점보다 20에서 30%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20, 30%가 아니라 40% 빠져도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외가 아니라 워낙 거품이 있던 거죠. 거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이쪽은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이 많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걸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공부하시면 똑같은 땅에 조합원이 많으면 아파트를 100개를 지어서 만약에 20개는 팔아서 그 돈으로 건축비를 메꾸면 자기 집을 돈 안 들여도 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만약에 200집이 있으면 200개를 다 먼저 가져야 되니까 바깥에 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건축비를 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상계주공 5단지도 일단 스톱을 했잖아요. 잘 가다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분양가가 높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또 되겠죠. 근데 어떤 생활 트렌드 패턴 또 정부의 기득권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강북을 좀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뭐 용인에서 서울고속도로 뚫리듯이 강북 어느 지점에서 뭐 강남 센터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진짜 15분, 20분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다시. 그러니까 이건 정책의 문제인데 일단은 너무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은 저평가됐습니다. 똑같은 서울에서 거리를 따져볼 때 시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강남으로 옮기다 보니까
뭐 지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멀수록 물류 비용이 드니까 땅값이 더 싼 건데 그런 이론을 하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중심이 약간 강남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소외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리가 몇십 킬로 안 되잖아요. 15킬로, 20킬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차로 20킬로 몇 분이면 가요? 시속 100킬로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리더가 그런 걸 하나 놨다가 갈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듯이 마음만 있으면 놓겠죠? 근데 그 경제 효용성이 충분히 강북 지역 말씀하신 뭐 노도강 이쪽 지역에 인프라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니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기업체들이 갔을 때 뭐 법인세 뭐 10년간 뭐 50% 감면 이러면 판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요인들도 많고, 그리고 강남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계획 도시다 보니까 좀 빠듯한 느낌이 들고, 강북은 이제 예전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빠듯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2030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상계동하고요, 이쪽 강남의 주거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그 당시에는 할 때 비슷했어요. 분당 뭐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조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책의 기득권들이 강남을 너무 개발시키다 보니까. 원래는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갔지만 지금 이게 국가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는 어떤 중심이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리더나 지도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좀 그쪽도 좀 균형을 좀 맞추게 되면, 그럼 강남 여기가 만약에 조금 올랐는데 새 아파트 분위기다. 근데 강남 너무 비싼데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체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 맞추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올라오고 살짝 내려오면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정치하신 리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철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되고 내가 뭐 투자 뛰고 이자 부담 이거 힘들고 그냥 솔로로 혼자 잘 7년, 8년, 10년 살다가 나 10년 있다 결혼할 생각했다 이러면은 지금 저평가 됐을 때 사셔가지고 편하게 사시면 10년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빌라 단독도 오래됐다고 모아타운 져주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막 노후하다면 그거 놔두겠어요, 정부에서? 안 놔둡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투자의 관점을 보시면 또 색다른 또 어떤 장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이나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집은 다 똘똘하게 잘 지었죠. 오래되면 당연히 낡아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다 똘똘합니다. 어디 있든.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투자,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자본시장 차익의 개념.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대충 퉁치고 가는데 저는 엄밀히 보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제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모니 게임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전보다 좀 부실해졌죠. 그런데 강남 상구는 또 예외예요. 강남 상구는 정부가 규제를 갖다 대출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대출이 한 70%, 80%가 많은데 강남 아시겠지만 툭하면 부동산만 오르면 규제에서 대출을 줄이거든요. 한 50%, 60%대로.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돈이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분도 생겼고, 아니면 뭐가 있죠? 전세를 끼고 사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사두죠? 들어서 살려고?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전파라고 하십니다. 강남 전세파.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주고 내가 계속 사는 건 투자성 측면에서 별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이제 끝물이에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가고 쉬었다가 타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애물 단지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어떨 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러나 자기 돈 갖고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분은 문제가 없을까? 있죠. 왜? 이 30억을 여기다 안 받고 그냥 월세 500만 원, 월세 500이거든요. 수익률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 두면 3%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월세 사고 여기서 1.8% 그게 더 똑똑하지 않나요? 주택가에 내려오면 그때 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황금 시절 손흥민도 에이징 커브 오잖아요. 이거는 안 올까요, 여러분? 저는 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일 때 미쳤다 그랬는데 그 미친 가격을 또 뚫어버렸으니 완전히 도는 거 아니에요. 돌았는데 안 돈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기레기님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마치 다 그걸 사는 것처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서 15년 부동산 하신 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웬일로 돈 많이 버셨는데 웬일로 전화 왔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다 보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헬류 땡땡을 팔았는데 잘 팔아가지고 20 뭐 몇 억에 팔았대요. 어이 축하드려요. 돈 잘 버셨네. 그랬더니 근데요 교수님 그거보다 자기는 낮은 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이 이 집에 비해서 더 헌 집인데 재건축 예정 집이래요. 그거 봤을 때가 팔려고 물건을 내놓는 게 3달 전인데 3달 만에 팔렸는데 이 집을 3달 전에 볼 때 12억이었대요. 근데 얘가 17억이 된 거예요. 재건축이 막 질린다 막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갑자기 그러면 이 20억 남은 걸 가지고 세금 빼고 이렇게 하면 돈을 20억을 줬는데 그 12억이나 13억짜리 사고 세금하면 6, 7억 나오면 이걸로 이제 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이 15년 했다 그랬잖아요. 또 강남 바닥에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안 사냐? 계속 올라갈 거라며. 그랬더니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면 우리 젊은 층들이나 신혼부부나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겠냐? 아니잖아요. 이미 나갔어요, 색깔을. 그러면 이미 모니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케인즈가 얘기했죠. 더 큰 바보 이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내가 시세차익을 남기는 거야. 없으면 내가 물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몇 개는 두셔야 된다. 마냥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2022년도 기억나시잖아요. 거의 폭삭이었잖아요. 정부가 올인해서 지금 버틴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올인할 수 있을까요? 왜? 올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채는 늘어나고 내수는 줄고 나라가 진짜 절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꼭지에 왔잖아요. 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깨구리가 슬슬 삶아지면서 아시죠? 깨구리통에다 뜨거운 물을 확 삶으면 탁 튕겨서 사는데 서서히 이게 뜨거운 물이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례들을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평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지방이나 광역시는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쫙 갔다가 다들 조정됐잖아요. 서울은 통평가요? 아까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똘똘한 한 채요? 투자해서 남을 거. 뒷사람이 안 사면 다른 한 채가 되겠죠. 애매모호한 한 채. 경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부와 차주가 주택의 소유권을 나누는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있지만 천일에 칠면조죠. 밥을 주니까 좋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천일째 어떻게 돼요? 먹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질 때 10% 갖고 서로들 다 샀어요. 근데 집값이 그럼 오르겠죠. 사는 건 편한데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어느 사람은 하가 앞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올랐는데 뒤에 사람이 안 사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안 오르겠죠.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집값이 너무 오르면 10%를 받던 잘 보세요. 말은 10%고 정부가 40% 된다 그러지만 60%는 내 돈이고 10%면 50%는 대출이에요. 50%가 대출이에요. 그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암만 뭐 알바고 뭐고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알바생 보고 집 사라는 얘기냐.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 그게 정상인가요?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옆에 삐져 나오는 게 뭐예요? 단 소득 어쩌고 저쩌고 해요. 소득이 받쳐준.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집값을 낮춰주고서 편하게 이자 안 내고 사는 게 더 국가를 위하고 젊은이를 위한 게 아닌가요? 이 비싼 집값을 또 젊은이들 피를 빨아가지고 이 집값을 유지하겠다고요? 정부는 국가에는 자기들이 국민의 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들 판인 줄 아는 일부 악덕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제 악덕 공무원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이거 세금을 더 받아야겠거든.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 늘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 돈을 갖다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애를 쓰는 카르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좀 냄새나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대출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또 갈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뿐이 아니라 젊은이들 다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헬프 투 바이거든요. 이름이 이쁘죠? 헬프 투 바이. 근데 이게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다 비판을 받아가지고 없애고 종료를 시키고 라이트 투 바이로 바뀌었어요, 정책이. 2년 전부터. 근데 그 10년 전 거를 들여오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못 펴니다. 그거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다 영국하고 비교하면 나쁜 게 뭐냐면 영국은요, 나 40% 20%를 지원해 주는 거죠. 무이자로 했어요. 나름 진정성이 있던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대신 메꿔주면서 용인을 받고 실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애는 썼어요. 그럼에도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라는 이 기레기성 공무원들은, 악덕 공무원들은 앞뒤안으로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자, 자기가 그 사람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좋게 막 만들어주면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 100% 오르죠. 그럼 자기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세금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집이 올랐을 때 천만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슬아슬한 게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추겠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얘기를 로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간만 보잖아요, 자꾸 젊은이들을. 로드맵을 해서 뭐 손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다 손해를 본다? 그럼 무슨 짓이에요? 우리 세금인데? 그럼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집을 팔 때 도움이 되니까 누가 도움을 받아요? 개발업자들. 또 은행들. 대출이 또 생기잖아요. 은행이자 받아먹고. 나머지 녀석. 국민끼리 싸우는 거예요. 피튀기고. 집값이 더 올라가면 나머지 젊은이들은 그 뒤에 태어나는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소득 갖고 못 사는 값을 갖다가 또 바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주 거의 암덩어리 정책인데 제가 볼 때. 물론 이거를 일부 신축, 예를 들면 청년인데 사다리 역할에서 도와줘야 돼. 국가 예산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그 사다리 역할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는 이런 데 한정적으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그 제도를 바꿔서 지금 헬프 투 바이에서 사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 라이트 투 바이, 저렴한 주택을 살 권리가 있다, 국민들한테.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갖다 좋은 걸 해가지고 싸게 짓고 싸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책은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금융산업자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막 사탕 발림하면서요. 그냥 채무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배부르겠지. 계속 이자가 되니까. 그죠? 아주 사탄의 그 손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는 그런데 유혹당하고 나는 뭐 사가지고 돈 낭비하지 이렇게 하면 자기는 성공할 것처럼 같이 망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또? 똔똔이에요. 길게 보시면 이 금융 카르텔 기득권들이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채무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생각해서 연장선을 가져보시면 아 그렇네. 그 돈으로 집을 싸게 지어서 땅 사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잖아요. 그게 후세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이번 정책은 그냥 없던 얘기를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고향 창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유심히 보는 지역이나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세종은 벌써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모르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만한 곳은 작년, 재작년에 전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뭐 무슨 산업단지 뭐 이런 거 발표한 거 있어요.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느는데 그 느는 게 일자리가 늘면서 느는 지역. 여기는 무조건 물론 많이 높아 있으면 조정을 받아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손자까지 본다. 이러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북항이라서 이 항구 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변해가지고 북한하고 연결이 되고 항로가 이어지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거나 또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실크로드가 이게 연결되면 그 라인들, 동해안 라인들이 새로운 시대가 되거든요. 항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장기적인 거고.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통 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망, 국가 2차 국가 도로망 계획도가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 25년에 아마 새롭게 좀 수정돼서 또 나올 텐데, 거길 보시면 이 도로선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요. 그림을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결절점, 그러니까 여러 교통이 우리가 아시는 뭐 강남역, 뭐 용산역 이런 데들이 지하철 호선이 여러 개가 겹치잖아요. 버스도 많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통 결절점이라고 그래요. 결절점. 막 서로 모이는 장소죠. 교통 요충지. 그러면 국가 도로망 계획에 계속 크로스가 되는 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왜 크로스를 시킬까요, 여러분? 국가가 국가 종합계획을 잡을 때 산업발전 이런 걸 다 잡잖아요. 거기 다 연결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사만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좀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어디라고 안 집어드리고 방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국토 종합계획 이 두 개를 가지고 한 6개월만 보시면 앞으로 30년 부동산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억 원 가까이 올랐으나 주변 신축 단지와 비교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억지 춘향 매력적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얍삽한 LH 직원들이죠. 얍삽한 국토교통부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무주택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하면 안 되죠. 자, 그 땅을 샀을 때 보상가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건축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제가 이번에 나온 건축비를 뭐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 당시에 분양가 산정한 사람들 다 진짜 이건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5천 정도 이상 했거든요, 업을. 근데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싶으면 바로 9천 1억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땅값이 오른 거지, 주택가에 오른 게 땅값이 오른 거지. 땅 근데 사놨잖아요, 국민 돈으로. 근데 왜 땅값을 자기들이 올려서 국민들한테 받아요? 안 되죠. 건축비 오른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다 제가 볼 때 장난친 거예요. 더 살짝. 명분은 건축비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기 신도시는 교통망 계획이 선 계획이에요. 2기 신도시는 대충 던져놓고 사람들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사업비 전체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막 이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의 20%는 무조건 교통망에다 쓰는 거로 잡혀진 계획이 3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업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제가 지금 다 안 받아서 체크를 안 해봤지만 그럼에도 좀 업이 되면 맞아요. 그래서 한 5천 정도라면 아마 우리 그 사전청약 되신 분들도 이해하시고 쫓아왔을 텐데 너무 업이 된 건 다 느끼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자, 옆에 아파트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국민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3기 신도시 보상 돈도 우리 세금, 짓는 돈도 우리 세금, 그죠? 팔고 나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LH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들 주머니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잔머리를 쓰는 분이 약간 카르텔이 있다고 할 때 옆에 단지가 3억인데 신축을 3억에 팔면 팔려 안 팔려? 팔리죠. 여기 오래된 아파트인데.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보상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하고 해보니까 2억이면 팔아도 돼. 그래도 남아. 근데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가 3억이야? 그럼 2억 9천에 팔리면 싸다는 느낌을 주네? 이 장난 치는 거죠. 안 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현재 시세가 있는데 다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여러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텐데 아마 끝까지 장난칠 겁니다. 제가 볼 때 리더가 바뀌어 가지고 그거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조성 원가제도 말씀드린 그걸로 하면 지금보다 무조건 1억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세금 낼 맛도 나고. 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새로 되시는 그 정권이 좀 그걸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옹달에서도 많이 전달해서 젊은이들이 다 같이 아니 이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너희들이 부풀리냐 이래가지고 좀 스피커가 나오면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 주택가격이 또 조정될 거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 하면 나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 망합니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정의와 더불어 사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으로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경매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이 있다면 경매로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옹달에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앞으로 경매가 좋아질 거다고. 뭐 지금 경매가 좋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미리 하셨으면 뭐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근데 경매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프레임이 그래도 서울이야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의 안정성은 있죠. 근데 이제 세종시로 만약에 도시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약간 흔들리겠죠? 그래서 조금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인구가 늘고 있고 일자리가 느는 지역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 1번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옆에 시세 보시고 시세보다 싸다. 그리고 많이 싸다 이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구매하셔도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젊은 층이 급감하는 지역 여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겠죠. 도심. 뭐 어느 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시인데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군대 숫자가 50만인 거 아시죠 여러분? 2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만이면 소멸하라고 해도 못해요. 50년 100년 동안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센터는 살아남겠죠. 그런 경매 방식도 또 다른 차원의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불안과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관망하시던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제는 집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 경매 얘기 추가해서 하나 드리면요. 경매가 1억이 있으면은 여러분 경매는 한 80% 정도 대출해 줘요. 그러니까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가격을 바라보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을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시세 평가, 미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1억 정도면 뭐 5억, 7억, 8억짜리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가치는 분명히 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집값이 좀 조정됐다가 조금만 더 조정되면 살려고 하셨다가 이번에 좀 펌핑이 좀 많이 된 바람에 조금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이 값에 따라갔을 때 내가 부담을 느끼나 않느냐 그걸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 전에 5년, 10년 전에는 우리가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 재건축 시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떼어가지고 재건축 올라가면 돈을 번다. 같이. 근데 지금 뭐 상계주공 그렇게 몸테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졌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린 내 집 마련을 막 생각하시면 둘 다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주를 아주 안전하게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벌까 안 벌까요? 90%가 더 봅니다. 그쪽으로 가이드를 정하신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실 때는 부담이나 머리가 덜 아파요. 확실히. 근데 이제 꼭 아프신 분들을 보면 여기가 좀 더 싸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물건이 더 보기 시작하고 다 좋은 집 같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 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오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딴 사람이 해버리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연속되면 사람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 멘탈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멘탈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가 되고 몸이 건강해야 뭐 집을 사서 누리잖아요. 멘탈 관리한 상태에서 내 소득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이 내가 갖고 싶은 거다. 내 욕망은 여기인데 나의 능력은 여기다. 그럼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버겁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욕망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행복의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더 행복하겠죠. 여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맨날 이자에 치고 투잡 쓰리잡 중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한 척은 되죠. 너 어디 사니? 강남 살아. 속으로는 미치겠어. 이자 갚느라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자기 멘탈 관리하시고 좋은 학교는 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제분들이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도와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제가 들 때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유명한 분인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 수학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욕망분의 소율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자꾸 커지면 점점 행복은 계속 작아지게 되겠죠. 욕망을 줄이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수에 맞게 이런 표현은 약간 폄하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약간 수준 내 처지에 맞게 알맞게 발전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라면 폴 사무엘슨의 공식처럼 그 욕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베이비모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뭐 없이 시작해서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그 욕망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에 안위 들린다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농사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이런 걸 좀 잘 판단하셔서 도심 내에서도 조금 더 좋은지 막 이런 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부담도 안 느끼고 자기 편하게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럼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택 가격이 좀 평온하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옹달 씨 가족 여러분, 제가 참 뭐 정책에서 잡는 사람이면 부동산 가격 진짜 뭐 한 1년만 2년 만에 진짜 좀 안정되게 딱 예측 가능하게 바로 막 내리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를 주고 안 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판에서 다 빠져나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좁아지겠죠. 그들 노름에 안 놀아날 수 있고 불행한 것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과 이런 좋은 유튜브들이 계속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스피커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눈치 보잖아요, 여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게 되면 우리 옹달 식구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투자하는 분들도 알아요,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2억밖에 투자를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지금. 욕심 좀 그만 줄이시고.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말 묵다 아이가. 말 묵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알바 뛰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욕심 그만 내고 이제 베풀면서 살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옹달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옹달 채널 관리자분들과 함께 좋은 스피커를 계속 해주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